안녕하십니까, 안녕차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이제 민법 최종 정리 테마 특강이죠. 테마 특강이란 건 뭐냐면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하자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조문도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최신 판례도 보고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완벽하게 끝내자, 정리하자는 강의고요. 주요하실 점은 일단 이제는 뭐 강의가 뭐 이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결론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결론만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외울 건 외우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민잡의 역정존의 강의나 기본유형 강의에서 영상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를 뭐 질문으로 가끔 강의 내용을 다시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이제는 그럴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울 건 외우고 내 것으로 만들 건 내 것으로 만들고요. 만약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다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계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댓글로 공격하는 분도 계시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마음에 들고 안 든고가 문제가 아니라 판례 내용과 민법의 조문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객관식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허둥대지 마세요.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냥 허둥허둥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또 어떻게 해요? 정신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쭉 보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보시고 될 수 있으면 3번 이상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내 곳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나온 만한 부분은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와 문제까지 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강의입니다. 물론 이 강의를 다 이해하신다면 몇 점 맞을까요? 100점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를 밑에 설명에 남겨둘 테니까요.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교재를 신청하시면 제가 교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사례 1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갑은 을려와 첫 계약을 하고 강남에 소지하는 A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자까지는 끊어볼게요. 자, 일단 요 갑과 을 간의 첫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등기 해주기 전이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그때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원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의 불화로 결별하고 3년이 흐른 후에 재회하여 A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새롭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새롭게 계약을 한 이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이 문제입니다. 사례 논점입니다. 1번 갑과 을려 A 아파트의 증여계약 효력은 무효겠죠. 왜요? 반사회적이니까요. 2번 증여계약에 의한 A 아파트의 이전 등기 효력은 원래는 무효여야 하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해요. 따라서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을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재회 후 반환하기로 한 갑과 을의 계약의 효력은 우리 판례가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키가 되는 말은 뭐냐면 요 새롭게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새롭게 돌려주기라는 계약은 원래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원래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새롭게 한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조문은 간단하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뭐가 반사회적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는데 민법 103조 의하에 모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 해서 법률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해가지고 뭐 첩계약, 범죄계약,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거죠. 두 번째 무효인데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래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법률적 일을 강제하거나 별거 약정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 그 법률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1억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갑돌이를 죽이기로 했어요. 이때는 갑돌이를 죽이기로 한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고 했으면 반사회적인 거고요. 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집행하기로 계약했더라도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반사회 질서,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까지 끊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자, 이것도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 것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데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언제 무효가 되느냐?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판례는 뭐냐면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이 무효거든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예요.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지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2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가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어요. 자, 반사회적인 건가요? 만약에 이것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이겠지만 유지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유지되는 동안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이혼할 수 있으면 맘대로 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시험에 참 많이 났습니다.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인데, 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인간 본성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거. 자, 이미 있는 범죄자금, 비자금을 숨기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또는 범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물권보관계약이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판례도 대표적이죠. 자, 세금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봐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이죠. 세금 회피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에는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하는 특약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자금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따라서 명의신탁 자체는 뭐한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유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받기로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기로 했다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동안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위반되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뭐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판례는 2015년도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성공보수 약정이 만약에 2015년 전에 이 판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2015년 이후에 이 성공보수 약정이 이 판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수업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신 겁니다. 첫째,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 무효다. 두 번째, 그 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판례는 중요하기보다는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넣어놨는데요. 일단 갑 종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종중에 임원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갑 종중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남의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중의 임원이 그 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소송 실무 등을 먼저 대행하면서 만약에 이 땅을 돌려받으면 돌려받는 환수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랬을 때 우리 판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환수 종토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종중 땅이 남의 땅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되돌려받는 것은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실비, 비용을 돌려받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것인데 문제는 이를 벗어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병등에게 분배하는 위 증여결의 내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됐다,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종중의 재산을 환원받으면서 종토의 일부를 증여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나쳐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7번 판례도 최근 판례죠. 자, 합의 시, 이혼 시 분할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예요. 자, 이건 뭐냐면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 양반이 그것을 지체하면 중간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약을 했습니다.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등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약정했어요. 이 약정 특약이 무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양육비 등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체된 경우에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이나 6번 판례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 문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판례를 연습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자,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가를 찾으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기역 판례하고 디귿 판례를 좀 비교해 봐야 돼요.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청탁 교재 빚조로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금원을 반환해 주기로 한 약정이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거고요. 또 취득하지 못하면 금원을 돌려주기로 한다면 불법 원인급여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정도 반사회적 법률인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동시에라는 거예요. 동시에. 디귿번 볼까요? 의사시험을 위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던 계약을 해소시키고 유효 금원 소비 대차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것도 돌려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기억은 동시에 있으니까 반사회적인 거고요. 새롭게 했다면 이거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새로운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귿번은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동시에 새롭게. 아까 우리가 첫 계약도 왜 유효했습니까? 새롭게 했기 때문에 유효라는 거잖아요.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미음건이죠.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양도소득세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투기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요.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사배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번입니다.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자, 돈 받으면 반사회적이죠. 근데 보시면 통상적으로 용일될 수 있는 수준. 이게 뭐냐면 하루 일실소득이나 교통비, 여비 등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초과하는 급부를 받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이나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1번도 X입니다. 미음번 증여의 성립 과정에 불법이 게재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 경우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변론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질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비읍번 또 나왔네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이죠. 자, 유지되는 동안 팔 수 없다는 제한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 비읍 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 되는, 또 있구나. 일단 답은 3번이고요. 10번. 회사에 의해,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교나 약정. 아무 문제 없죠. 뭐 3년 정도면 지나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응번도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자살행위입니다. 자살은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사찰이 약속한 대로 이멸을 증여하게 되면 사찰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반사회적 법률, 자살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한 재산인 이멸을 증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법률의 해석입니다. 중요한데 일단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뭐랍니까? 법률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은 1997년 5월경에 친구 을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를 빌려주고 1998년 5월 말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업의 공공에 빠진 을은 1998년 9월 초에 이르러 갑을 찾아와서 아무리 애를 써도 4천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해준다면 4천만 원은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런 사업체 사정을 잘 아는 갑은 일단 4천만 원이라도 받아두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아내겠다는 생각해서 허락하여 주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왜요? 나중에 추후에 받아내겠다니까, 의사는. 근데 말로는 뭐예요? 허락했다는 말은 1,000만 원은 뭐 하겠대요?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서 표시된 대로 허락한 대로 1,000만 원을 면제한 것이니까 1번. 갑의 허락의 의미는 원칙 1,000만 원 면제한 거다. 근데 다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만약 을이 갑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다면 자연적 해석 결과 속마음대로 1,000만 원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 판례들을 보는데 일단 1번에 보시면 의사표시 해석이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따라서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를 가지고 그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와의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표시행위에 따라서 1,000만 원 면제한 거고, 다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하니까 속마음대로 1,000만 원 면제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별말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요? 규범적 해석 가지고 판례나 또는 사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갑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했냐면 을토지로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면 속마음대로 뭐예요? 갑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인 것이고,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표시된 대로 을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했던 거, 모든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를 먼저 결정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계약 목적물이 갑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론.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지, 죄송합니다.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방금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자, 모두가 갑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원칙인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예외인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토지에 대해 자연적 해석의 결과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고요.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니까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목적물에 집원된 거 하나요.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왔더라도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사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는 항상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자, 98만 원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갑의 의사인 거죠.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했어요. 표시된 거는 뭐죠? 89만 원이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요. 자,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89만 원인 겁니다.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 원에 성립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말은 뭐죠? 원칙적이란 얘기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문 먼저 보죠. 자, 4번. 만약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그럼 만약에 의사대로 98만 원에 합의했다가 되려면 무슨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해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4번도 맞는 거죠. 계속 볼까요? 사례.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죠. 자, 이제 이 사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중매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1번. 을은 갑과 병 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이중매매 자체가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니까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이에요. 그러면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니까 선의 정의
X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보호하지 않아요. 정은 갑과 명사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이제 통정어휘 표시부터 의사 표시가 관한 테마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